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해월TV 구독자 수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생 유튜버지만 그래도 고맙죠. 사례로 작은 이벤트 하나 쏠려고 하는데요. 빈칸 채우기 게임 아시죠? 조선은 무엇의 나라다. 다음 주 영상에 제가 빈칸에 들어갈 4글자를 말씀드리고 세 분에게 이 책 인조의 나라 한 권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변호사가 썼는데 저처럼 역사 비전공자이지만 개성적인 해석이 돋보이더라고요. 선착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물론 주소도 적으셔야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행동은 유전자 DNA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오래 누적된 역사적 DNA의 영향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조선이죠. 쉬운 예로 집회의 초상화를 보십시오. 모두 조선시대 사람들이잖아요. 21세기에 우리는 아직도 조선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조선은 왕조국가지만 실제 나라를 움직인 세력은 양반 사대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조선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사회의 속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양반의 실체와 잔재에 관해 같이 생각해보죠.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어느 사회든 신분 구분은 있습니다. 문제는 계급 간의 이동성과 차별성의 정도죠. 말하자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있느냐, 또 차별이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계적으로 가혹하기로 유명한 신분제도가 인디아의 카스트 제도인데 우리 조선의 신분제도도 그 못지않다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봐도 폐쇄적이고 지배층 중심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선시대 신분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뉩니다. 양반은 최상위의 사회계급으로 산업공상 중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가문, 사림이라 불린 학자계층, 이들을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 학자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분야의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유학자죠. 양반의 수는 전 인구의 10%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가 농업이나 상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상민이 50%, 노비가 40% 정도로 대부분이었죠. 조선의 인구를 대략 1,000만 명 내외로 본다면 400만 명 정도가 노비였던 거죠. 신분은 세습되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은 노비죠. 또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자식은 상민으로 취급돼 과거도 볼 수 없었죠. 지역 차별도 있었습니다. 관료충원은 사실 영남과 기호지방에 국한됐거든요. 이렇게 이것저것 빼면 소수만 남잖아요. 이들끼리 그들만의 리그, 본선을 벌인 것이죠. 그게 당파고 논쟁이죠. 거기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만이 특권과 이익을 독점했던 것이죠. 탈락자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공간이나 산업이 없었습니다. 양반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 납세, 노동 이런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조는 천민을 제외하고 상민 양반이 모두 병역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점차 달라졌던 것이죠. 조일전쟁 전후에 이르러 재정 부담을 지는 대신 병역을 면제받는 봉족, 대가를 주고 남에게 대신 복무를 시키는 대립, 돈을 내면 귀가하는 방군 수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지는 것이 관습법이 되어 있었죠. 납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국 초에는 관리들이 과전법이라 해서 국가에서 토지를 받아 농민들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임대료로 생활한 거죠. 그러나 곧 토지를 사유화해 지주가 됩니다.
물론 세금은 내지 않았죠. 그러면서 과거나 음서, 천거로 관료가 되어 특권과 이익을 누렸던 거죠. 이렇게 특권과 제도 관행을 모두 장악한 그들에게 최고로 중요했던 것은 주자학, 그중 특히 예론, 주자가래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대부는 유학을 하나의 학문이나 철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오류의 불변 진리다. 절대 종교처럼 맹신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 조선 후기 유학자 이항로가 말마다 옳은 분이 주자시고 일마다 옳은 분이 주자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는 마치 종교율법처럼 사회를 통제해 고착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임금에게는 체제 유지에, 사대부에는 특권과 이익을 붙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두 지배계층 간의 짬짬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게임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배층 안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돌리는 최후의 승부가 남아있죠. 왜냐하면 조선에는 다른 데 욕망을 분출할 배출구가 없었거든요. 대외적으로 폐쇄국가인데다가 또 대내적으로는 백성들은 한계 상황이고 유학과 관직 빼고는 다 천한 것이잖아요. 당시 무관과 지방관을 빼고 영의정부터 종구품까지 관직수가 1000여 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가 한정되었으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관심은 부국 안민의 정책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적 가치관과 예를 앞세워 자신들끼리 또는 왕과 충돌한 것이죠. 거기다가 조일전쟁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조선은 사실상 자기 회복력을 상실한 식물국가가 된 상태였습니다. 신분제도도 붕괴되죠. 신분이 대거 상향이동하는데 상향이동하는 건 좋죠. 문제는 산업구조 변경이나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 전쟁 시 많은 노비들이 도망가고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거죠. 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명첩이라고 있었는데요. 왕이 내리는 임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임명장을 보면 벼슬만 적혀 있고 이름이 비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죠. 돈만 내면 하루아침에 양반되고 벼슬 얻는 겁니다. 더불어서 세금 면제받고 병역도 면제받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족보, 대규모 세탁이 이루어집니다. 성종 때 성씨가 있었던 사람이 전 국민의 55%, 성씨 수가 270여 개였습니다. 절반 인구가 성이 없었잖아요. 이게 1909년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다 성씨를 갖게 되는데 그때 성씨 수가 270여 개로 성종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끼워넣기나 위조로 세탁했다는 뜻이죠. 어느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족보는 생물학적 계보가 아니라 사회학적 계보라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조선의 양반 숫자가 10% 미만이던 것이 1800년대 철종 때에는 70%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이 바뀌고 일하지 않고 허례와 허세에 차 있는 사람들이 70%를 차지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런 양반이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쳤느냐. 우리나라 최초 한영사전을 출간한 사람이 구한말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기록이 있는데요. 아무리 간단한 일도 직접 하는 것이 없다 보니 손은 비단 같았고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다. 또 늘 앉아만 있어서 그 뼈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고 중년이 되기도 전에 연체동물 같은 상태가 됐다. 앉아만 있어서 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독점의 안주에 우물 안에 갇혀 허망한 논쟁만 일삼던 양반과 그들이 지배한 조선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론 조선에 훌륭한 사대부들도 많았습니다. 유학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 노력은 이해합니다. 당시 사대부의 고뇌를 폄하하면 결국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흔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저에게는 제3자의 시각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조 때 명의 감군어사 황손무가 조선에 와 2달 동안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을 면담하고 돌아가 인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경악은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귀국의 학사 대부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뜻도 모르고 웅얼거리고 의관이나 갖춰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국도를 건설하고 군현을 구획하며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세금을 격리하는 것은 국가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유학의 본고장 관리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차라리 치열하게 분석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하지 않나,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거 실수를 반복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끝으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사대부들이 상대편을 대했던 행동 방식이죠. 첫 번째가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인조 반정 때 반정 세력이 광해군을 어리석은 임금, 혼주로 광해군 시대를 짐승의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폐모살제와 명예은혜, 제조지은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인조는 아들 소현세자를 독살하고 강빈을 사사하며 손자들까지 귀양 보내 죽였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심한 짐승의 짓이겠습니까? 둘째는 옳고 그르다는 흑백론이죠. 이 판단 기준은 유학이고 설사 유학에 맞더라도 나와 다르면 틀린 것, 사문난적이죠. 개화기 조선은 위정 척사운동을 벌였습니다. 유학은 바른 것 정이니까 지키고 유학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이니까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존왕 양위운동을 했습니다. 대노를 받들고 서양을 배척하는 거죠. 이 둘은 단순한 낱말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고 방식이 다른 거죠. 조선은 O와 X의 절대적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이용해 진정한 양의를 한다는 방법론이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죠. 셋째는 남 탓입니다. 송시열과 서인들은 정묘호란을 강노의 침입이라 불렀습니다. 책임을 강홍립에게 돌리는 거죠. 사대모하에 빠져 전쟁을 자초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비겁함, 그 이외에 다른 게 아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실 왜곡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겁하고 거짓되어서야 어찌 문제를 진단해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덕목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넷째는 왕따입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 철저히 고립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주화파 최명길은 권모술수에 능한 소인배라고 낙인을 찍고, 척화파 김상원은 당대 최고 인물로 추대하고 있죠. 더 딱한 처지에 몰린 사람은 삼전도 비문을 쓴 이경석이었습니다. 치옥의 비문을 썼다 해서 구한말까지 묘 앞에 비석도 세우지 못했다고 하죠. 당시 조선이 이미 항복한 상태여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왕명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한 것이 그렇게 대를 이어 왕따당할 일일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행동 방식은 공동체의 건강의 암적 요소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결코 그런 구습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같이 파멸하는 길이니까요.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찌꺼기가 발견된다면 고쳐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